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7일 우리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근데 이 각하 판결의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국제정치적 논리를 끌어다가 본안 판결도 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재판부는 우리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이 없다면서 아직 절차를 밟고 있지도 않은 국제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 주장의 논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일본도 이번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놀란 눈치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은 그 다음 날, 지난 8일이었죠. 8일자 신문에 한국 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대법원 판단과 달리 일본의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한 판결이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이 논란은 지금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재판부 재판장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국민청원이 오늘까지 19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이 강제징용 판결, 각하 사건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권 박재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강제징용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이 각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변호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뭐 내용은 차치하고도 사실은 그 재판을 선고하는 그 절차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서 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이 그래서? 뭐 내용이야 본인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뭐 그거는 물론 그 내용적으로 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렇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자신 있게 만약에 판단을 내렸다면 설사 그게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걸 판결 선고하면서 설득을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정말 이례적으로 판결 선고일을 3일 앞당겨서 사실 선고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저도 판사 생활 11년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재판이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선고 준비가 안 돼서 미룰 수는 있어요. 당일날 미룬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뭐 결론이 안 나서. 근데 이렇게 땡긴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당긴 경우는. 그럼 거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 법정에서 혼란이 있을까 봐 그랬다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걸 본인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논란이 된다고 해서 피할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물론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그 차후의 문제인 거고 최소한 내가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됐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선고기일을 바꾸면서까지 그거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조금 이 부분은 법관으로서는 조금 자질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예. 그건 자기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판사는 뭐 판결 결과로 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결과를 책임을 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가 필요한 건데 그걸 애써 피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내용 중에 제일 충격적인 거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국내 법적 해석이다. 어느 법에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약간 우리나라 판결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판결문 내내 본인의 양심이 더 앞선다는 사법부 자체 법관의 양심이 본인의 양심보다는 우선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본인의 양심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보고서 이건 일기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이고 뭐 속으로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 앞에 또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용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만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당히 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 협정으로 인해서 뭐 재판 청구권이 있느냐 여부는 사실 논란이 많이 돼 왔어요, 그동안에도요. 이게 확실하게 뭐 대법원에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는 뭐 그 이후로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외에 지금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식민지배 불법성에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족인데 예. 오히려 이거를 위해서 판결문을 쓴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일개 쓰기 위해서 쓴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이 기회에 한번 드러내보자라는 생각으로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오히려 굉장히 강조해서 분량도 많아요. 되게 자세하게 왜 이게 이 식민지배 불법성이 인정이 안 되느냐 쫙 설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발전한 면도 있고 뭐 이런 일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득 본 것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청구권은 제한돼도 뭐 법에 뭐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크게 위협하지 않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판단이 그러니까 솔직히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판단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의 주장이었던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면도 좀 있고 예. 철저하게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을 물론 들이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논리라는 게 거기에 그러니까 왜 대법원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 고려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들이받으면 모르겠지만 예.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논리를 펴면서 하는 거는 진짜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양심을 너무 앞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징용 사건, 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은 2018년 10월에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전이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물론 전체 일치된 의견은 아니었죠. 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정한 그 권리를 하급심에서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좀 있습니까? 거의 없죠. 보통은 민사재판 할 때 전원합의체가 있으면은 이게 재판을 정지시켜 놨다가 전원합의체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 또 가거든요. 당연히 똑같이 고등법원에서 똑같이 하고요.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 있다고 하면 그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은 네. 보통 그런 절차고 민사재판에서는 원래는 이제 사법부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본인의 이제 생각을 우선시하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 논리로 해서 민사재판이고 하급심에서 이렇게 전원합의체 자체의 법리를 부인하고 본인의 논리 그리고 전원합의체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나왔던 내용을 그래서 외교적으로 뭐 국제적으로 논리가 이렇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엄청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하죠. 근데 뭐 만약에 전원합의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전원합의체라는 거는 그래서 변경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근데 이거를 아까 신 변호사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리 없이 그냥 국제적으로 이렇다 뭐 사실 뭐 법대 다닐 때 봤던 조약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뭐 국제법적으로는 이렇다. 그리고 전원합의체를 비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기준으로 했었지만 이건 뭐 우리의 국내법적인 논리다. 국제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뭐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국내법적으로 뭐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따라 가지고 그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소권 우리가 이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좀 논리가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서 그 판결을 내리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리고 어느 정도 하급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급심이 전원합의체를 따르는 것은 네. 예, 재판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예측 가능성 그 당사자들로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내지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걸 이제 따르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차피 다른 논리를 펴봤자 전원합의체가 나오면은 다시 항소심 가면 뒤집어지니까 예. 약간 멈추는 거죠. 그 포즈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내 의견이 맞다라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하고 조재현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냈죠. 네네. 그 논리를 이번 민사 34부,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가 그대로
차용을 했는데 근데 뭐 거기서는 뭐 사실 그 논리에다가 그건 기본적인 논리였고 사실 그것만 했으면 어떻게 보면 논란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조약과 뭐 여러 가지 청구권 협정 이런 것들을 따져서 국제법적인 거 이거 다 고려했을 때 예. 충분히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논리는 돼요. 근데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서 넘어섰다. 오히려 불법성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인은 뭐 소수 의견을 따랐다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소수 의견을 따른 게 아니고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논리를 주장하면서 예. 오히려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다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고 너희들 이제 그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게 아니니까 강제징용에 대해서 그런 일본 측 주장이 뭐냐면 어차피 이건 근로계약이다. 너네 근로하려고 와서 그냥 돈 받고 일하러 왔다가 뭐 일부 급여를 못 받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자발적으로 왔던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문제냐라는 논리와 사실 일맥상통해요. 그 불법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불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협정을 통해서 이런 개인적인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다 제한하고 안 하기로 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 그러니까 근반 원칙 위반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청구 협정 자체로 인해서 종국적으로 해결 다 끝난 사안이다. 이게 그동안 일본 측에서 주장했던 논리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본 측 논리를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일본 측 논리를 생각이- 차용을 했다. 소수 의견은 그게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변호인들의 아니, 대리소송 대리인들의 아마 그 의견이었겠지만 예. 그 의견을 그대로 차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문에 대한 그 보도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저희도 그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판결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제는 좀 다른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도 위안부 판결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전에 1심에서 다른 재판부에서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소송 비용을 달라라고 일본에다가 이제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바로 이 민사 34부 여기서 이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연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따지면 뭐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본인 개인적으로는 예. 나 일관되게 좀 계속해서 또 동일한 거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이거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 법관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하나가 법원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법원 자체로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건데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돼 있고 이거는 지금 개인적인 양심을 내세워서 다른 법원에서 했던 거는 마치 잘못됐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나 그래요. 법관으로서 여기 판단을 하다 보면 속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물론 경험해본 일이긴 한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다음에 일반적인 상식이나 법률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 판결은 이분 모르겠어요. 이분이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예. 그것보다 오히려 개인적인 양심이라고 해서 자기 소신을 너무 앞세우는 게 이게 정작 맞는 얘기냐는 거는 조금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까지 뭐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이거는 뭐 보통 보면은 그 판결이 어렵기 때문에 또 법리에 대한 이해도도 좀 낮고 그래서 판결에 대한 비판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법관의 양심을 침해할 수가 있다. 이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이미 나온 상황이었고 예. 나온 상황에 대한 국민 감정의 어떤 표출이라든 이런 부분은 전혀 재판의 어떤 독립성과는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변호사님께서는 이 법관의 양심과 재판부의 독립 그리고 판결에 대한 국민 비판 이게 상충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뭐 세게 말하고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의 독립을 해친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 자체가 뭐 유감스럽게도 국내법적 논리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나라도 식민 지배를 불법적으로 인정한 바가 없다라는 그 논리가 쭉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본인의 그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이 판결문
몇 페이지, 40페이지, 30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당연히 역사적으로 겪어왔던 우리 민족의 뭐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 자체는 뭐 법관의 독립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지 않는 나라는 역사를 이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것처럼 예. 미래가 없는 거죠. 네. 독일에서 공부를 한 분이에요. 예, 김양호 부장판사가. 네. 물론 장기 법관 연수는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연구 과정으로 이제 잠깐 갔다 왔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예전에 그 공부를 좀 할 때 이 강제징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고 예, 예. 지금까지도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의 불법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건 국내법적 해석일 뿐이다?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판단도 사실은 뭐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는 아직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관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 내린 결과물인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이나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 판결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어떤 개인적인 아니면 이 신상털기라든가 개인적인 부분을 간다고 하면 오히려 이 판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묻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지금 뭐 판결에 대한 비판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대부분은 법관 개인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인신공격 이 주를 이루고 그 판결이 뭐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좀 약간 뒷전인 면이 있거든요. 예. 사실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런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개인적인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판부 여기 지금 합의부죠. 예, 예. 합의부는 재판장인 부장판사가 있고 좌배석 판사, 우배석 판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 이제 주심 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판결에 대한 주심은 누군지는 지금 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요구 국민청원이 있기 때문에 예. 여쭤보는 건데 재판부가 합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재판장인 부장판사의 뭐 고집이라든지 이런 게 통합니까? 어떻게 합의를 하죠? 이게 재판부가 구성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합의 분야, 그러니까 다 대등한 재판부, 특히나 이런 고등법원이나 아니면 그 지방법원에서도 이제 합의부 중에 경력이 좀 비슷한 사람들 판사들끼리 모여 있는 경우나 네. 아니면 그 배석이긴 하지만 경력이 이제 갓 임관된 사람들이 아니라 뭐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력 상향도 재판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 이 재판부 구성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신임 법관들로 배석들이 구성되고 그다음에 나중 그 재판장은 이제 부장 이상 그러니까 경력이 상당한 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부장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사실은 이 배석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이 결론을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재판장이었던 부장판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판결문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도 먼저 그 판결에 대해서 사실은 재판장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배석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뭐 재판장이었던 부장판사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그런 판결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3.1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식민지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판사, 그럼 헌법에 대한 해석, 법에 대한 해석을 계속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탄핵 요구를 한 것도 그런 내용일 텐데요. 탄핵 요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존에도 뭐 탄핵 얘기들 많이 나왔고 실제로 지금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내일 않습니까? 공개 변론이 예, 예,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동안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임성근 전 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이제 판결을 받았고 불법성이 인정이 뭐 1심에서지만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판결 자체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경우는 사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물론 이 경우는 뭐 물론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예. 그러면 재판이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탄핵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건 실제로도 안 되겠죠. 종전에도 그런 경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 판결이 부당하냐 하고 불법이냐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부당하고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불법적인 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했다고 볼 만한 부분들은 없어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뭐 선고기를 앞당긴 부분도 사실은 그건 좀 부당하고 부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불법이라고까지 하긴 또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뭐 헌법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다고 주장할 테니까 예. 그런 부분을 아니야 이건 내가 봐서 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돼서 판단한 건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니까 그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은 변론으로 하고 이걸 가지고 탄핵까지 진행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법관들에 대해서 어떤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근데요,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식민지 불법성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 헌법에 지금 배치되는 판단 아니겠느냐? 근데 그 판단 같은 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항소심과 상고심이 있는 거죠. 일심이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 판단한 거에 상고심으로 대해서는 갈 수가 어차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더 이상한 판결도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상한 판결 맞습니다.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요? 많은 건데 그거는 다 상고심이나 항소심에서 걸러지는 역할. 그래서 사실은 3심제가 있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뭐 법원의 모든 판결에 대해서 다 탄핵해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그 상소심 절차에서 걸러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판결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만으로 탄핵하는 것은 좀 과도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1심에서 그렇게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게 된 부분들이거든요. 다 유족들이죠. 유족들이 유족들이 계시고 상고심, 그러니까는 고등법원의 항소심, 상고심까지 지금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34부 이 판결이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뀔 걸로 생각합니다. 바뀔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전학가 배치되고 있고 그리고 이 약간의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 이제 가 불법적이지 않다라는 그 논리가. 논리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바뀌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법관의 양심, 직업의 양심 이런 부분은 뭐 국민의 어떤 보통의 보편적인 상식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크게 벗어난다면은 법관의 양심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논란은 계속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사법농단 때의 법관 탄핵 이 부분과는 또 다른 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이 논란을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할 뿐이다.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란 얘기겠죠. 판결에 대한 국민에 대한 비판을 수인할 책임도 법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최후 변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